여러분, 어젯밤에 잠은 좀 잘 주무셨습니까? 혹시 밤늦게 자식 녀석한테 카톡 하나 보내놓고 그 옆에 있는 숫자 1이 언제 사라지나? 사라졌는데 왜 답장은 없나? 그러다 결국 새벽 2시에 찬물 한 잔 마시며 가슴 답답해 본 적 없으신가요? 참 이상하죠. 우리 인생 참 치열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세상에서 제일 배불렀고,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안 가고 아득바득 모아서 대학 보내고 결혼할 때 미천 보태주고, 그게 부모의 당연한 도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게 내 인생의 유일한 훈장인 줄 알았어요. 내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다 퍼줬을 때, 그때는 자식들이 웃으며 그러더군요. 엄마, 아빠, 나중에 내가 진짜 잘할게. 걱정하지 마. 그 말 한마디면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 내 손에 쥔 게 하나둘 사라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고, 무릎은 시큰거리는 지금. 여러분의 자식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전히 그때 그 미소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바빠요. 애들 학원비가 많이 들어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라는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칼로 베듯 툭툭 치고 지나가나요? 오늘 제가 정말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듣고 싶지 않은, 외면하고 싶은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여러분의 남은 30년은 자식 눈치 보며 사는 투명인간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제게 상담을 요청한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공무원 생활하며 모은 돈으로 자식들 집 해주고 손주들 돌봐주느라 허리까지 굽으신 분이었죠. 그분이 울먹이며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집까지 팔아서 보태줬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오지 말라는 눈치를 줘요. 아들놈은 옆에서 못 들은 척 고개만 숙이고 있고요.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 자식 집 얹혀 사는 짐짝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보편적인 대한민국 부모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모든 패를 다 보여줬습니다. 내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내가 자식을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식 없으면 못 사는 나약한 존재인지, 그걸 다 들켜버린 겁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라지만 부모의 바닥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고마움은 잠시이고 부담감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 퍼준 그 사랑이 역설적으로 자식에게는 여러분을 멀리하게 만드는 명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돈 아껴라는 뻔한 소리 하려는 게 아닙니다. 죽기 전까지 자식에게 절대 비밀로 해야 할 3가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로서의 권위와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무서운 기술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자식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구나.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자식에게 서운해하는 대신 다시금 당당하게 내 인생의 고삐를 쥐는 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자식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대접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자, 마음 단단히 먹으셨나요? 자식에게 다 퍼주고 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주도권을 쥐고 존경받는 부모가 될 것인지, 그 비밀의 문을 지금 바로 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식에게 비밀을 만든다니 부모 자식 사이에 그게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건강한 비밀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자식과의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해주는 방부제와 같습니다.
자식에게 절대로 죽기 전까지 보여주면 안 되는 3가지 바닥. 그 첫 번째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내 통장의 진짜 숫자를 죽을 때까지 숨기세요. 가장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자식들이 모였을 때 기분이 좋아져서 혹은 자식이 사는 게 힘들어 보일 때 슬쩍 이런 말을 흘립니다. 에휴, 내가 죽으면 다 너희들 건데 뭘 그러냐? 엄마가 지금 한 3억 정도는 쥐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라.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자식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셨습니까? 겉으로는 아유, 어머니 건강하시기나 하세요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날 밤 자식들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3억? 그럼 내가 지금 전세 대출 받는 것보다 엄마한테 빌리는 게 이득 아닌가? 어차피 나중에 줄 거면 지금 주시는 게 세금도 아끼고 우리의 학원비도 해결되는데 이게 자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부모의 재산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돈을 부모의 것이 아니라 잠시 부모가 보관하고 있는 내 돈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아버님이 아파트 한 채와 현금 2억을 가진 걸 아들에게 오픈했어요. 그때부터 아들은 주말마다 찾아와 사업이 힘들다, 애들 유학비가 모자란다며 눈물 찢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결국 그래, 나중에 줄 거 미리 주자며 현금 2억을 털어줬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2억을 가져간 아들은 그때부터 발길을 끊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나올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버님은 이제 언제든 찾아오면 용돈 주는 든든한 산이 아니라 언제 아플지 몰라 병원비 걱정해야 할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식에게는 항상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건 겨우 남겨놨다. 혹은 집 한 채 있는 게 전부다라고만 하세요. 정확한 액수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통장이 몇 개인지, 주식은 얼마나 있는지 끝까지 안개 속에 두어야 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미지의 영역일 때 자식은 함부로 부모를 무시하지 못하고 끝까지 긴장하며 도리를 다합니다. 슬프지만 이게 돈의 생리이고 인간의 심리입니다. 두 번째 비밀. 내가 아픈 정도를 100% 공유하지 마세요. 이건 의외라고 생각하시죠? 자식한테 아픈 걸 말 안 하면 누굴 믿느냐 하시겠지만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부터 무릎까지 안 쑤시는 데가 없죠. 그런데 이걸 매번 자식에게 중계방송하듯이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나 죽겠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잠도 한숨 못 잤다. 처음 한두 번은 자식도 걱정하며 달려옵니다. 하지만 이게 1년, 2년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속에는 걱정 대신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생각이 싹 트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완전히 늙었구나. 이제 내가 뒷수발 다 해야겠구나. 여기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갑니다. 부모가 자신의 아픔을 너무 가감없이 드러내면 자식은 부모를 상담하고 의지할 어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할 환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의 결정권을 뺏으려 듭니다. 엄마, 거긴 가지 마. 이건 먹지 마. 그냥 집에만 있어. 이게 다 부모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피곤해지기 싫어서 하는 통제거든요. 진짜 현명한 부모는 아파도 조금은 숨깁니다. 자식 앞에서는 나 요즘 운동 다녀서 아주 쌩쌩하다며 웃어 보이세요. 그리고 정말 큰 병이 아닌 이상 사소한 잔병치레는 본인의 비상금으로 조용히 병원 다녀오세요. 자식에게는 나는 내 몸 하나 스스로 챙길 능력이 있다는 건강한 에너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이 들어도 참 당당하고 멋지셔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지 우리 엄마는 맨날 아프다고만 해서
전화하기 무서워라는 소리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통증은 의사에게 말하고 자식 앞에서는 활기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 유언장과 배분 계획은 무덤까지 가져가세요. 상속 문제, 이거 정말 자식들 사이 갈라놓는 1등 공신이죠. 여러분 혹시 큰아들이 고생하니까 집은 큰놈 주고 현금은 딸들 나눠주마 이런 소리 미리 하고 다니시나요? 제발 멈추세요. 이 계획이 발표되는 순간 여러분의 집안은 평화가 깨집니다. 더 받는 자식은 당연하게 여기며 교만해지고 덜 받는 자식은 그때부터 부모에게 독서를 내뱉거나 발길을 끊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상속 계획을 미리 안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돌변한다는 겁니다. 이미 내 몫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나중에 세금 많이 나오니까 지금 미리 넘겨주세요라며 압박만 가중됩니다. 기억하세요. 유언장은 여러분의 마지막 권력입니다. 공평하게 나눠줄 생각이지만 끝까지 나에게 잘하는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건 인지상정 아니겠냐? 는 묘한 뉘앙스만 남겨두세요. 누가 더 받을지, 무엇을 줄지는 여러분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비밀이어야 합니다. 그 모호함이 자식들로 하여금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만들고 형제간의 불필요한 질투를 막아줍니다. 아직 결정 안 했다는 말이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서늘해지시나요?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이건 자식을 불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욕심 많은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지켜주고 여러분 스스로를 버려지는 부모가 되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예방주사입니다. 돈을 숨기고 아픔을 감추고 계획을 비밀로 하는 것. 이 세 가지 비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이 여러분을 다 파악했다고 믿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파악된 존재에게는 흥미를 잃고 존중을 멈춥니다. 하지만 비밀이 있는 부모, 여전히 뭔지 모를 힘을 쥐고 있는 부모에게 자식은 끝까지 예의를 갖춥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밀을 잘 간직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주도권을 쥐고 자식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 것인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 그 구체적인 주도권의 기술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앞서 우리는 무엇을 숨겨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셨다면 이제는 무엇을 드러내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게 수비라면 주도권을 잡는 건 공격입니다. 축구에서도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죠.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주도권이냐, 그저 사랑으로 대하면 되지. 여러분, 아직도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에도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균형이 깨져서 부모가 자식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구걸이 됩니다. 자식에게 존경받으면서도 내 노후를 당당하게 지켜내는 실전 기술,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기술. 거절은 단호하게, 하지만 이유는 짧게 하세요. 주도권의 핵심은 내 의지대로 상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거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식이 뭐 부탁하면 마음이 약해지시죠? 엄마,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주면 안 돼? 우리 여행 좀 다녀오게. 혹은 아버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잠깐만 융통해 주시면 안 돼요? 이때 열의 아홉은 마음이 쓰여서 어휴 힘들긴 한데. 알았다 하고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도권이 다 날아갑니다. 들어주면서도 투덜거리면 자식은 고마워하기는커녕 해줄 거면서 왜 생색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주도권을 쥔 부모는 다릅니다.
안 되는 건 처음부터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무릎이 아파서 안 되고, 그날은 또 친구 모임이 있어서 안 되고,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면 자식은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모임은 다음에 가면 되잖아. 무릎 아프면 앉아서 TV만 보여줘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그날은 내가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다. 다음 기회에 보자. 이게 끝입니다. 자식이 무슨 선약인데요? 라고 물으면 내 개인적인 일이다라고만 하세요. 부모에게도 자식이 모르는 자기만의 삶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부모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의 도움을 얻기 위해 부탁을 하게 됩니다. 주도권은 당연한 것을 특별한 호의로 바꿀 때 생깁니다. 두 번째 기술. 용돈 받는 부모가 아니라 밥 사주는 부모가 되세요. 돈 이야기가 또 나오니 속물 같아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자식이 주는 용돈 몇 푼에 목을 매십니다. 이번 달엔 왜 안 보내나, 명절엔 얼마를 줄까? 그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을 약자로 만듭니다. 돈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자식의 피고용인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자식 눈치를 보게 되고 쓴소리 한번 못하게 되죠.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소액이라도 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연금이든 소일거리 수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장 멋지게 쓰는 법은 자식들에게 밥을 사는 것입니다. 자식 가족이 놀러 왔을 때 오늘 고깃값은 이 애비가 낸다. 라고 당당하게 지갑을 여세요. 손주들 왔을 때 이건 할머니가 주는 용돈이다라며 빳빳한 신사임당 한 장을 쥐어주세요. 받는 부모와 주는 부모는 공기부터 다릅니다. 자식 입장에서도 밥 사주는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는 마음이 가볍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용돈 드려야 하고 갈 때마다 돈 없다고 하소연하는 부모님 댁은 발길이 무거워집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사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식집 해줄 돈, 사업 자금 보태줄 돈 조금만 아끼세요. 그 돈으로 죽을 때까지 내 품위를 지킬 식비와 품위 유지비를 확보하세요. 밥값을 내는 사람이 그 모임의 주인공입니다. 노후의 주도권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그 지갑을 누가 먼저 여느냐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기술.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계시나요? 애들이 전화할 때가 됐는데, 카톡 읽었는데 왜 답이 없지? 이 기다림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을이 됩니다. 자식은 귀신같이 압니다. 아, 우리 엄마는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아무 때나 전화해도 반갑게 받겠구나. 주도권을 가진 어른은 바쁩니다. 아니, 바쁜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전화가 오면 가끔은 나 지금 친구들이랑 등산 중이라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먼저 끊어보세요. 명절이나 생신 때도 꼭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매달리지 마세요. 오히려 이번 명절엔 내가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해서 너희끼리 재밌게 놀아라라고 쿨하게 말해보세요. 자식은 당황할 겁니다. 부모님이 나 없이도 이렇게 재밌게 사시네. 그때부터 자식은 여러분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삶에 호기심이 생기고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식이 여러분의 스케줄을 확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 인생의 관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세요. 내가 내 인생을 즐길 때 자식은 비로소 여러분을 존경할 만한 어른으로 대접합니다. 네 번째 기술. 입은 닫고 귀는 열되 결정은 내가 하세요. 주도권을 잡는 대화법의 핵심은 침묵입니다. 자식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내 말 들어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며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그건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꼰대가 되는 길입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허허,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그렇게 충분히 듣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세요. 그래도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거라. 나는 너를 믿는다. 다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 그러나 속으로는 단 도움을 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한다. 이 태도가 무서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듯한 여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미묘한 권력의 뉘앙스. 자식은 부모의 침묵 속에서 더 큰 위험을 느낍니다. 또한 여러분의 거취나 큰 결정, 예를 들면 요양원을 갈지 또는 이사를 갈지 등을 자식들이 정하게 두지 마세요. 너희 편한 대로 해라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권은 사라집니다.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 너희 의견은 참고만 하마. 이 선언이 여러분을 죽는 순간까지 인간답게 살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주도권이라는 게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죠? 단호하게 거절하기, 내 돈으로 밥 사기, 내 인생 즐기기, 그리고 침묵하기.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과 자식의 관계는 180도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식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멋지게 늙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승리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기술들을 써먹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제는 가슴 시린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왜 오늘 이 공부를 했는지 그 뼈아픈 교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 누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론은 참 쉽습니다. 비밀을 지켜라, 주도권을 잡아라 말이야 좋지요. 하지만 막상 내 자식 앞에 서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자식 눈빛만 봐도 마음이 약해지는 게 부모니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 제 주변에서 혹은 상담 현장에서 마주했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름을 빌려박 노인 이 여사라고 부르겠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미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박 노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박 노인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상가주택 하나를 가졌었죠. 은퇴하고 그 월세로 할머니랑 여행도 다니고 소소하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진짜 효도할게요. 상가 담보로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 박 노인은 처음엔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눈물을 보이고 며느리까지 나서서 애들 학원비가 없다고 하소연하니 결국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자식 잘 되는 게 내 행복이지 싶어 상가를 팔아 아들 사업 자금을 대줬습니다. 자기 살 집까지 전세로 옮기면서 말이죠. 그 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박 노인의 수중에 남은 돈은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는 아들 눈치를 보며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 몇십만 원에 목을 매는 처지가 됐습니다. 명절에 아들 집에 가도 예전 같은 대우는 없습니다. 며느리는 은근히 반찬 투정을 하고 아들은 돈 이야기가 나올까봐 부모 시선을 피합니다. 박 노인은 뒤늦게 후회하며 말합니다. 내가 그때 그 상가를 쥐고 있었어야 했는데 내 패를 너무 빨리 보여줬어. 반면에 이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는 철저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재산 얼마나 돼? 물을 때마다 늘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얘들아, 나 죽을 때 너희한테 손 안 벌릴 만큼은 딱 쥐고 있다. 그게 얼마인지는 나중에 내가 눈 감을 때 알게 될 거야. 이 여사는 자식들이 집 사는데 보태달라고 할 때도 냉정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 건드리면 나중에 너희가 나 간병할 거냐? 그건 안 된다.
대신 내가 매달 손주들 학원비 10만 원씩은 보태주마. 자식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습니다. 우리 엄마 참 깍쟁이다 소리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은 이 여사가 얼마를 가졌는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명절마다 사위며 며느리가 이 여사 기분을 살핍니다. 이 여사는 그 비상금으로 가끔씩 자식 가족들을 불러 근사한 저녁을 삽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는 쏙 들어갔고 대신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라는 진심 어린 안부가 먼저 옵니다. 이 여사는 주도권을 뺏기지 않았기에 자식들과 여전히 대등하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박 노인이 사랑이 더 많고 이 여사가 이기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박 노인은 자식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려다 자식의 짐이 되었고 이 여사는 자식에게 든든한 어른으로 남기 위해 선을 지킨 것뿐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모든 걸 다 줬을 때 고마워하기보다 부모가 스스로를 책임질 힘이 없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 원망으로 변하는 겁니다. 박 노인의 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그 마지막 패, 그걸 숨기는 건 자식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부모를 끝까지 존경하고 대접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직 저렇게 당당하시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자, 이제 가슴 아픈 현실을 보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답이 나오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어깨를 다독여드리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무거우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신가요? 아마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네 부모님들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 아래서 그늘이 되어주느라 정작 본인은 뙤약볕에 까맣게 타버린 분들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모진 소리들을 가감없이 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희생의 아이콘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당신 자신의 이름을 찾으셨으면 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우리가 낳았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멀리 떠나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배의 돛을 대신 펼쳐줄 수도 없고 그들이 만날 풍랑을 대신 맞아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이 떠나간 항구에 우리가 여전히 든든하고 밝은 등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등대 불빛을 잃고 어둠 속에 침몰해버리면 자식은 돌아올 항구를 잃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비밀과 주도권은 결코 자식을 미워하거나 속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 더 오래, 더 깊게 사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리두기입니다. 내가 단단하게 내 삶을 책임지고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우리를 부담이 아닌 안식처로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며 당당하게 밥 한 끼 살 줄 알고 너희 걱정 말고 너희끼리 재밌게 살아라라고 웃으며 말해줄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 존경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진정한 효도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끄고 나서 자식에게 전화가 오면 평소처럼 오냐, 언제 오니? 보고 싶다라고만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유, 나 요즘 배우는 게 많아서 좀 바쁘네. 나중에 시간 나면 내가 먼저 연락하마. 처음엔 입이 잘 안 떨어지실 겁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겠죠. 하지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식에게 줬던 그 뜨거운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돌리세요.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배우고 싶었던 악기도 배워보시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웃어도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결코 저무는 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그윽한 빛을 발하는 노을입니다. 그 노을이 아름다워야 내일의 태양도 기다려지는 법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빈 껍데기로 남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귀한 사람입니다.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몰라줘도 적어도 당신 자신만큼은 당신을 가장 소중히 대접해야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어 활짝 웃는 그날까지 저도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제 보람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당신의 찬란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